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네, 통상임금 정말 중요하죠. 네, 보내주신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질의회시집,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모음집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요. 네, 실제 사례들이라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떤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특히 이 질의회시집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요,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죠.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급여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핵심을 한번 짚어보시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전에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지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게 좋겠네요. 이게 단순히 시간회근무 수당,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계산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유급 연차휴가 수당 산정할 때도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은 퇴직하실 때 받는 평균 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퇴직금이요. 네, 그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통상임금이 퇴직금의 최저 한도를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아, 최저 보장 기준이 되는군요. 야근 수당 계산 외에도 정말 여러 역할을 하네요. 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이고 또 어떤 것이 아닌가요? 핵심 기준은 그 이름 명칭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성격이요? 네, 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소정근로. 근로자란 사용자가 이 시간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죠. 이 소정근로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네, 이 세 가지 요건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하는 점, 이게 핵심이죠.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립된 기준이고요. 아, 대법원 판결 기준이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 이 네 가지 기준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교대 근무자한테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주는 야간 근로수당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월급 명세서에 그냥 야간 수당 얼마 이렇게 딱 찍혀 나온다면요? 아, 네. 그 경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데도요? 네, 이게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그 본질을 따져보면 실제 야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법에 따라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법정 가산임금인 거죠. 아, 법정 수당 성격이라서. 그렇죠. 미리 정해진 그 소정 근로 시간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갖췄다고 해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법정 수당 성격이 강하면 일단 제외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럼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소위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인 초과근무, OT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 써 있는 월 고정 OT 시간이 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 한도, 그러니까 주 12시간, 월로 치면 대략 52시간 정도 되죠. 이걸 넘어서 예를 들어 월 80시간 분량의 고정 OT 수당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그 법정 연장 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월 52시간 넘는 부분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라서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군요. 네, 그 초과 부분은요. 하지만 계약 일부가 무효라고 해서 그 초과분에 해당한다고 지급된 고정 OT 수당 부분이 갑자기 통상임금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이것도 아까 야간 수당처럼 실제 연장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이지 기본적인 소정 근로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 성격은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근로자가 실제로 법정 한도를 넘어서 일했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 이상 가산된 임금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건 고정 OT 약정과는 별개로요. 아, 그러니까 계약이 일부 무효가 돼도 그 돈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법정 수당 성격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확실히 법정 수당 성격의 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뚜렷하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탄력적 근로 시간제. 이걸 도입하면 어떤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주는 적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그 줄어든 만큼을 보전해 주려고 보전수당 이런 이름으로 돈을 준다면 이건 통상임금일까요? 아, 보전수당이요? 이건 이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것도 이름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보전이라는 그 목적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지급 조건입니다. 지급 조건이요. 네, 만약 이 보전수당이 탄력근로제 적용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또 뭐 특별한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주어지고 지급액이 사전에 딱 정해져 있어서 고정성이 인정된다면 어떨까요? 아, 조건 없이 다 준다면요? 그렇죠.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한다면 비록 이름은 보전수당이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봐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 대가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과 조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근로 자체보다는 직원 개인 사정이랑 관련된 수당이요. 예를 들어서 집안 근무자 유치하려고 특정 지역에서 이사 오는 직원한테만 매달 주거수당을 지원하는 경우요. 아, 주거수당. 네, 그런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가요? 네.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에 사느냐 마느냐 하는 조건은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 일하는 거랑 직접 상관은 없다? 그렇죠. 일한 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뭐랄까 직원의 생활을 보조해주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크죠. 아니면 뭐 이사비용 같은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일 수도 있고요. 만약 이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복리후생적 성격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고전적인 논쟁거리죠. 상여금입니다. 네, 상여금. 말이 많죠? 특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이런 조건이 붙은 상여금. 이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지급일 재직 조건. 이게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미래의 그 특정 지급일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을지 아닐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날까지 다닐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즉 나중에 재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일하는 시점에서는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거죠. 확정이 안 됐다. 네. 그래서 고정성이 없다고 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재직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만약 회사 규정이나 관행상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중간에 나가도 일한 만큼은 준다. 네. 이 경우에는 퇴사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히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 비례해서 지급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고정성을 인정받아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할 계산에서 주는 부분이 보장되면 그 부분은 포함될 수도 있다. 이거 좀 미묘하네요. 네. 좀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죠. 자,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유급 휴게 시간을 단체 협약 같은 걸로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하죠. 그때 그 추가된 유급 휴게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그 추가된 유급 휴게 시간에 대해 주는 수당 자체는요. 이게 실제 일한 시간, 즉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휴게 시간이니까. 그래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간의 처리입니다. 시간 처리요? 네, 비록 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되는 추가 휴게 시간 자체는요, 통상임금 시간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수당은 동계산할 때 분자에는 안 들어가는데 시간은 분모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 분자를 월 기준 시간수, 분모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때 분모가 퍼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실제 시간급이나 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원칙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들,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을 다 합산한 금액을요? 네, 월 통상임금 총액을. 네, 그걸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 기준 시간수?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기준 시간수는 보통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 플러스 일주의 유급 주휴시간, 이걸 기준으로 월 평균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유명한 209시간 계산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일이 유급이라면 보통 월 290시간, 40시간 플러스 주요 8시간 곱하기 365일 7을 12개월 하면 대략 나오죠. 이게 기준 시간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법정 기준 계산식이 딱 있군요. 그런데 만약에 노사 합의로 이 법정 기준하고 다른 계산 방식을 정했다면요. 예를 들어 법정 기준으로는 월 209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노사 합의로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기준 시간을 180시간으로 잡아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더 높게 쳐주기로 했다면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노사 합의로 정한 계산 방식이 법정 기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네, 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 이상 주는 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만약에 합의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낮다면요?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거죠. 최소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이 정말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매주 또는 매일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교대 근무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월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특히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줘야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면 특정 주의 시간만으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예를 들어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요. 네, 4주간 총 근로시간. 네, 그걸 그 4주 동안의 통상적인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수로 나눠서 일일 평균 소정근로 시간을 산출하도록 권고합니다. 4주 평균을 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일일 평균 소정근로 시간을 기초로 해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내서 기준을 삼는 거죠. 평균치를 활용하는군요.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같은 걸로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서 평균 임금이 평소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흔히 있죠. 이때 법에서는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상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휴직 들어가기 전인가요? 아니면 퇴직 시점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평균 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이건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네,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으면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는 강행 기정입니다. 평균 임금의 최저 한도를 보장하는 장치인 거죠. 아, 자동 적용이군요. 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임금은 원칙적으로는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 기준. 다만 육아휴직처럼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휴직 시작일을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비교 대상인 통상 임금 역시 이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요. 퇴직 전에 예를 들어 휴직 기간 중에 임금 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휴직 중에 월급이 올랐다면? 네, 질의회시를 보면 단체협약 같은 데서 휴직자는 임금 인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빼놓지 않는 한 그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네요. 휴직 시작일 기준이지만 그 사이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반영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총 근로시간하고 월급이 완전히 같더라도 근무 형태가 다르면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A는 주 40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B는 똑같이 주 40시간인데 월급은 7시간씩 그리고 토요일에 5시간 이렇게 주 6일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죠. 월급도 똑같다면 이 두 사람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시간도 같고 월급도 같은데요? 네, 아까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일주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대표적으로 주 휴시간을 합해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분모 계산. 그런데 주 5일제하고 주 6일제는 비록 총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주 휴일 부여 방식, 그에 따른 유급 처리 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하루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네.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자는 주 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더 짧을 수 있겠죠. 뭐 7시간이나 5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월 기준 시간수, 즉 분모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퇴직금, 최저 한도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고용노동부는 이게 뭐 근로 형태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이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와, 근무 패턴에 따라서도 시간급이 달라질 수 있다니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가요?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1급 통상임금 계산할 때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 개념 자체는 적용됩니다. 적용되는군요. 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건 법정 근로시간,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랑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아, 법정 시간 범위 내에서. 그렇죠.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인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 8시간까지만? 네. 그래서 1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8시간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10시간 일하기로 했어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8시간 기준이군요. 마지막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니 9,000원인데 그의 최저임금 시급은 9,500원인 경우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은 목적이나 기능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다릅니다. 포함되는 항목이 다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의 경우에요. 일정 비율까지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될 수가 있거든요. 네, 요즘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통상임동에는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 시간급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게 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 중에서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총액은 넘어야죠. 네. 만약 이 합계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수준까지 임금을 올려서 지급해야 하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 예를 들면 기본급 자체가 인상될 수 있겠죠. 아, 최저임금 맞추려고 기본급이 오르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서 시간외 근로 수당 같은 것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통상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질의회시 사례들을 쭉 종합해 볼 때 통상임금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기본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금 항목을 포함하는 개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포함 범위의 문제. 둘째는 그 계산 방식. 특히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법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이게 때로는 노사 간의 합의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계산 방식의 중요성. 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름이 아니라 조건을 봐야 하고 계산 방식은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는 급여 명세서 항목들이 이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또 자신의 근무 형태에 따른 계산 기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통상임금 액수가 시간의 근로수당,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의 최저 금액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하고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네, 급여 명세서를 그냥 쓱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가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이렇게 각종 법정 수당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특정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비용 부담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지급일 재집 조건을 단다거나 아니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 같은 걸 통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시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이나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실질 임금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관행이 만약 확산된다면 노사관계 전반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통상임금 설계가 단순히 돈 계산 문제를 넘어서 노사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생각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통상임금이라는 주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